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갈 데가 없어요. 새벽 4시 인적이 드문 낡은 요양병원 앞. 17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11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이모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보상금 통장만 챙긴 채로요. 아버지 장례 사흘 만에 버려진 두 자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청각장애가 있는 소희는 소리 없이 울었고 연하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골목 끝 꺼져가는 국밥집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희의 작은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장사 끝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와. 문을 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온 할머니였죠. 하지만 쓰러질 듯 서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문을 열어주었어요. 국 한 그릇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이모가 법원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 하죠, 할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정에서 울려 퍼진 소희의 손짓은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러오는 그 순간 17살 연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이모의 차는 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고 차창 너머로 던져진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기서 내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연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연하의 인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낡은 어선을 몰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동생 소희는 말 한마디 없이 언니의 손만 꼭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괜찮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가 함께 먹는 저녁 식탁이 있었고 아버지의 거친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겨울 풍랑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아버지는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온 다음 날이었죠. 연아야, 아빠가 큰 거 한 번만 잡고 오마.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흘 뒤 해경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빈소를 지키는 건 연하와 소혜 그리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고모 한 명뿐이었죠. 그런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이모 김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명품 핸드백을 든 이모는 향을 피우지도 않고 바로 연하를 구석으로 불러냈어요. 어선 보상금 나오는 거 알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어선 사고 보상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너희들이 미성년자니까 법적 보호자가 필요해. 내가 그 역할을 맡을게. 걱정 마. 너희 잘 키워줄게. 이모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이모가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2천만 원이면 충분해. 애들은 복지시설 보내면 되고. 그 순간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이모가 원하는 건 조카들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요. 장례를 마치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이모는 연하와 소희를 차에 태웠어요.
잠깐 볼일 보고 올 거야. 차는 한참을 달렸고 도착한 곳은 시외각의 낡은 요양병원 앞이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죠. 꺼져가는 가로등 몇 개와 텅 빈 도로, 그리고 차가운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 연하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 상담 받으러 왔어. 들어가서 기다리면 담당자 나와. 이모는 거짓말을 했고 연하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틈도 없이 차 문은 닫혔고 이모의 차는 급하게 사라져버렸죠. 뒤에 남겨진 건 캐리어 하나와 비닐봉지에 든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떨고 있는 소희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병원 입구를 확인했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죠. 소희는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손짓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왔어? 이모는 어디 있어?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버려졌다고, 이모는 우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연하의 손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요금이 끊겨 먹통이었고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죠. 소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11살 동생은 아직 너무 어렸고 추위를 견디기엔 너무 약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연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죠. 지금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4시,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연하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어요. 울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소희까지 잃어. 그 순간 연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7살 어린 소녀는 사라지고 한 가족의 가장이 태어났죠. 소희야, 우리 어디든 가보자. 따뜻한 데 찾아서. 캐리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인도를 구르며 덜컹거렸습니다. 두 자매는 어둠 속을 걸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국밥집이다. 연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하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죠.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인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장사 끝났어. 내일 아침에 와. 여자의 목소리는 쌀쌀했지만 그 눈은 문 앞에 쓰러진 아이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연하의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소희의 입술, 그리고 낡은 캐리어 하나. 여자는 말없이 두 아이를 바라봤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들어와. 딱 한 그릇만이다. 문이 다시 열렸고 따뜻한 김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낯선 여자가 문을 열어준 그 장면을요. 소희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연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국밥 냄새가 가득한 낙지만 따뜻한 그곳에서 연하와 소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지만 연하에게는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죠. 문이 열리자 국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 냄새, 파 썰은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푹 고운 사골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연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일마다 사주시던 국밥 냄새였으니까요. 강복수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고 세월에 거칠어진 손은 능숙하게 국자를 다뤘죠. 앉아. 꼴 보기 싫으니까 어서. 복순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이미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소희의 손을 잡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게 안은 낡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테이블은 오래된 기름때로 끈적였죠.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 어떤 호텔보다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사골 육수를 꺼내 냄비에 붓고 무와 대파를 썰어 넣었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몇십 년을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고기는 없다. 국물만 먹어.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그 손은 고기를 몇 점 더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국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소희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소희에게 세상은 늘 조용했지만 눈으로 보는 건 더 또렷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국물이 끓어오르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의 거친 손놀림까지. 소희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마치 영화처럼 새겨졌습니다. 됐다. 먹어. 복순이 두 그릇을 탁탁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는 국밥이었죠. 연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소희가 먼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가만히 눈을 감았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 입에 넣는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 이모의 배신, 버려진 새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죠. 또 이런 애들이구나. 복수는 이런 아이들을 본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가출 청소년, 노숙자,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들. 복수는 그들에게 국 한 그릇씩은 먹였지만 그뿐이었어요. 정 붙이지 않았고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죠.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떠나보낸 뒤로 복수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말자. 그렇게 살아온 지 15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국을 먹으며 우는 저 아이의 모습이 자꾸 옛날 기억을 건드렸어요. 아들 민수가 10살 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고 꾹 참았던 모습. 그때도 민수는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었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국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연화의 훌쩍이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소희는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맛있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소희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죠. 복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를 더 꺼내왔습니다. 김치 더 먹어. 국만 먹으면 싱거워.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김치는 직접 담근 것이었고 접시에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어차피 버릴 국이었어.
복수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국을 그릇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밥이었으니까요. 다 먹었으면 가. 복순의 말이 떨어지자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저기, 할머니.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쪽에 있어. 연아는 소희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연아는 소희를 꼭 안았어요. 소희야, 우리 어떡하지?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언니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밖에서는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리며 복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들 갈 데가 없구나. 캐리어 하나,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인 걸 보면 뻔했죠. 게다가 새벽 4시에 국밥집 문을 두드린다는 건 정말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거였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니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고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연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소희는 언니 뒤에 바짝 붙어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 되면 바로 나갈게요. 제발. 연아의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고 복수는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부모는? 복순이 묻자 연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소에 낳고 돌아가셨고요. 친척은? 이모가 우릴 여기 내려놓고 갔어요. 복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려놓고 갔다고? 네. 보상금 때문에. 연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복순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2층을 가리켰어요. 위에 빈 방 있어. 더럽지만 잘 수는 있을 거야.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딱 오늘 하루만이다. 내일 아침엔 나가야 돼. 알았지?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연아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는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소희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낡았지만 연아와 소희에게는 희망의 계단처럼 보였죠. 2층 끝방이 열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방이 나왔어요. 이불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연아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불 털어서 써. 난 아래 있을 테니까 조용히 있어. 복수는 그 말만 남기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우리 여기서 자도 돼? 소희가 언니 곁에 앉아 손짓으로 말하자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서 자자. 따뜻하게. 두 자매는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어요.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나가야 하는데. 연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푹 자고 싶었으니까요. 소희는 작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연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복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소주병 하나와 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복순의 눈은 2층을 향해 있었죠. 하루만이야. 내일이면 보낼 거야.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가게도 장사가 잘 됐고 세 식구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아들은 도시로 떠난 뒤 15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니야. 관여하지 마. 중얼거리며 불을 껐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으니까요. 그렇게 복순국밥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되면 연아와 소희는 정말 이 집을 떠나게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바뀔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세 사람의 운명이 이 밤을 기점으로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래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연아는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 장사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소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아는 이불을 소희에게 덮어주고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복순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퉁명스러웠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 씻고 나갈 준비나 해. 차가운 말이었지만 연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게요. 어젯밤 재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갈 순 없어요. 복수는 잠시 연아를 쳐다봤지만 17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럼 저기 무 좀 씻어. 깨끗이. 그렇게 연아의 첫 아침 일이 시작되었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소희가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죠. 소희는 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방으로 다가와 복순이 끓이는 국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국을 저으며 된장을 풀고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이었어요. 그런데 소희가 갑자기 손짓을 했습니다. 복순은 이해할 수 없어서 연아를 쳐다봤죠. 뭐래? 다시마를 더 넣으래요. 그리고 마늘을 조금 줄이고요. 연아가 소희의 손짓을 읽어 전했습니다. 뭐? 얘가 감히 내 국에 대해. 복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소희는 움찔하지 않고 조용히 복순을 바라보며 다시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소희가 할머니 국이 예전엔 더 맛있었을 것 같대요. 연아가 통역하자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복순의 국밥은 새벽 5시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아들마저 떠난 뒤로는 복순은 더 이상 정성을 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을 살며 국 맛도 조금씩 변했고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해봐. 네. 다시마 넣어보라고. 내 맘대로. 소희는 얼굴이 환해져서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복순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시마 봉지를 찾아냈어요. 복순조차 잊고 있던 재료였습니다. 소희는 다시마를 깨끗이 씻어 국에 넣고 마늘 양을 조금 줄이고 파는 조금 더 넣었죠.
11살 아이 같지 않은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소희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바다 나가실 때마다 소희가 국 끓이는 걸 도왔거든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아이가 이렇게 능숙하게 요리를 한다는 게 신기했죠. 국이 다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김이 피어올랐고 냄새가 달라졌어요. 복수는 본능적으로 이 냄새가 오래전 냄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복순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박용수가 살아있을 때의 맛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시마를 우리고 사골을 푹 고아 만들던 그 국물. 손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맛이었죠. 당신 이 맛 잊지 마. 이게 우리 집 맛이야.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국자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맛,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맛이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레시피를 바꿔버렸었는데 지금 이 작은 아이가 그 맛을 되살려 놓은 거예요. 오늘 장사 도와라. 그럼 밥은 먹여줄게. 정말요? 연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제대로 해. 설렁설렁하면 바로 내쫓는다.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손짓으로 우리 여기 있어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연아가 통역했고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한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이 동네에서 페인트 가게를 하는 최 사장이었죠. 복순 씨, 국밥 하나. 복순은 능숙하게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연아가 물과 반찬을 날랐고 소희는 부엌에서 팔을 다듬었어요. 최 사장은 한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맛이 다른데? 복수는 대꾸하지 않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 사장은 다시 한 숟가락, 2숟가락 떠먹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복순 씨, 이거 옛날 맛 아니에요? 용수 씨 살아계실 때 그 맛? 복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착각이에요. 아니야, 분명해요. 이 맛, 20년 전에 매일 먹던 바로 그 맛이라니까. 최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입가엔 오랜만에 짓는 작은 미소가 번졌죠. 그날 점심때 손님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왔습니다. 20년 전 그 맛이 돌아왔다고 최 사장이 SNS에 올리고 동네에 소문을 낸 거예요. 복수는 정신없이 국을 끓였고 연아는 쉴 틈 없이 그릇을 나르고 소희는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걸 소희는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복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연아도 의자에 털썩 앉았고 소희는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죠. 세 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가게엔 오랜만에 느껴지는 새로운 생기가 돌았어요. 복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집 맛이 돌아왔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연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연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복순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밥 먹자. 복순이 국을 3그릇 끓였습니다. 이번엔 고기도 듬뿍 넣었고 밥도 새로 지었고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계란찜까지 차려졌습니다. 복순과 연아 그리고 소희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죠. 소희가 손을 모아 인사했고 연아도 따라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복수는 멋쩍게 고개를 돌렸지만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일 시킨 만큼은 먹여야지. 국 냄새, 밥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복순국밥엔 15년 만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복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루만이야. 내일 모레면 보낼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하지만 복수는 애써 외면하며 정붙이면 안 된다고, 어차피 떠날 아이들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1층 안방에서, 연아와 소희는 2층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면 좋을 텐데,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오늘만이라고 말했지만 연아와 소희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니,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고 두 아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연아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사흘이 지나자 제법 능숙하게 국밥을 날랐습니다. 소희는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맡았어요. 말은 못해도 손은 누구보다 빠른 모습을 보며 복수는 가끔 놀랐죠. 저 나이에 저렇게 일을 잘한다는 게 신기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소희는 힘들다는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았으니까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무엇보다 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깔 데 있어?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친척은? 이모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연아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복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안 물어볼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죠. 여기 있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짜는 없다. 밥 먹고 자려면 일해야 돼. 당연하죠. 설거지, 청소, 배달 뭐든지 할게요. 소희가 손짓했고 연아가 통역했어요. 요리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좋아. 그럼 규칙 정한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새벽 5시 기상. 장사 준비 도와. 네. 둘째, 설거지, 청소는 내 몫이야. 네. 셋째, 손님한테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 예의 지켜. 당연하죠. 넷째, 복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죠. 학교가. 연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요? 너 고등학생이잖아. 학교 안 가? 돈이 없어서. 급식비, 교복비, 책값 그런 거 내가 대줄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눈물 나오면 일 못해. 복순이 딱딱하게 중얼거렸고 연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연아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소희도 따라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죠. 복수는 이미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복수는 육수를 끓이고 연하는 밥을 했으며 소희는 팔을 다듬었어요.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고 7시엔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나르고 물을 채우고 계산을 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모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이 떠돌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단골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복순 씨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직원 뽑았어요? 직원 아니고 식구지. 복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김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예요? 복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연하와 소희를 예뻐했습니다. 어린 게 일을 야무지게 한다고 귀엽다고 칭찬했어요. 소희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손님들의 표정을 보고 웃었고 그 모습이 손님들을 더 흐뭇하게 만들었죠.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순 혼자 무뚝뚝하게 장사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복순국밥이 맛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진짜 달라졌다는 입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손님이 계속 늘어났고 복순은 재료를 더 많이 주문해야 했죠. 점심시간이 끝나면 세 사람은 녹초가 되어 주저앉았지만 그 피곤함조차 좋았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쉬는 시간이 주는 따뜻함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연하야,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복순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묻자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의 눈을 보니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위 낳고 산후조리 못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선 사고로.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많아서 위험한 날에도 받아 나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그만해도 알겠어. 복순도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죠. 우리 남편도 바다에서 못 돌아왔어. 20년 전이야.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배 끌고 나갔다가 복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 바다가 다 가져갔지. 아들이 있는데 민수라고. 그때 10살이었어. 아버지 잃고 충격받아서 한동안 말도 안 했지. 그래도 키웠어. 어렵지만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지. 그랬더니 복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졸업하고 서울 가더니 연락 끊었어. 15년째야. 연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 찾아갈 주소도 몰라. 그냥 날 버린 거지. 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애 버렸어. 기다리는 것도 바라는 것도 다 버렸지.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손짓하자 연하가 통역했죠. 할머니는 혼자 안 외로웠어요? 외롭지. 매일 외로워. 그래도 견딘다고,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복수는 말했어요. 저희도 외로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버림받고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문 열어주셨잖아요. 국 끓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보이기 싫어서 복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국밥 한 그릇이 뭐라고.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한텐 전부였어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복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다가 어렵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너희도 고맙다. 이 집에 다시 사람 냄새 나게 해줘서. 세 사람은 그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식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 냄새, 밥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복순국밥엔 오랜만에 가족 같은 온기가 돌았어요. 복순국밥이 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2배로 늘었고 가게 안은 늘 북적이는 정신없는 점심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엔 웃음이 번져 있었죠. 바쁜 게 좋았고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연아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사준 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연아의 뒷모습을 보며 복순은 매일 아침 중얼거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대학 가야 한다고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서 교복을 벗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죠. 소희도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수화를 쓰는 친구들이 생겼고 처음으로 자기 또래와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매일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일을 도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엔 예전에 없던 밝은 빛이 돌았어요. 친구가 생겼다는 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복순이 고개를 들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박 선생님? 복순 씨, 오랜만이에요. 박 선생은 15년 전 이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도 그 학원을 다녔었죠.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직도 하고 계셨냐며 반가워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국밥이 나왔고 박 선생은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이 맛. 20년 전 그 맛이네요. 용수 씨 살아계실 때 그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소희는 주방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 소희를 힐끗 쳐다보며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박 선생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며 민수는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순간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연락을 안 한다고 짧게 대답하자 박 선생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이제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나간 뒤 복순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아는 복순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챘습니다. 복순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연아는 알았죠. 밤이 되어 복순이 혼자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연아가 2층에서 내려다보며 걱정했어요. 할머니도 아들 생각에 아직 아프시구나. 소희가 언니 옆에 앉아 손짓했습니다. 언니, 할머니 슬퍼? 연아는 소희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리면 조금은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할머니 가족이 되어드리자. 두 자매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복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감았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울지도 못하던 10살 아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던 그 작은 손,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22살 청년. 그 모든 게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아와 소희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연아는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죠. 소희는 복순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북어채조림.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요리책을 뒤져가며 소희는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복순이 젊었을 때 자주 해먹던 반찬들이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복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희가 만들었어요. 복순은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용수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를 뒤져먹던 그 반찬이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맛있네.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해드릴게요. 복순은 또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먹고 각자 치웠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복순이 묻자 연아는 수학이 어려웠다고, 그래도 숙제는 다 했다고 했죠. 복순은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가 손짓으로 말했고 연아가 통역했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는데 이름이 지우래요. 복순이 소희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소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변해갔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쌓였어요. 복순은 연아의 학교 생활을 물었고 연아는 복순의 허리가 아프지 않은지 걱정했습니다. 소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열심히 손짓으로 대화에 참여했죠. 세 사람의 저녁 식탁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채고 복순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들 했어요. 예전엔 맨날 인상 쓰고 계셨는데 요즘은 자주 웃으신다고요. 손녀들 덕분인 것 같다고,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다고들 했죠. 복순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연아와 소희가 온 뒤로 복순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괴로워졌고 밤에 잠드는 게 덜 외로워졌죠.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군가의 걱정을 하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15년 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국 맛이 더 좋아졌다고, 가게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복순국밥은 다시 20년 전에 그 따뜻한 가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복순은 술을 마시다 연아를 불렀습니다. 연아가 복순 맞은편에 앉자 복순은 한참 말없이 술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네. 당연하지요.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영원히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술잔을 내려놓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희가 있어서 좋아.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복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너희와 함께 있어 보니까 알겠어. 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수를 잃고 다시는 가족을 안 만들겠다고 결심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희가 가족이 돼줄래?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가족.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요. 저희야말로 할머니가 가족이 돼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복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가족하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은 사람들의 눈물이었죠.
위층에서 소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소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국밥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가는 가족.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연아와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2층 작은 방에서 소희는 언니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연아도 동생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래층에서 복수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복순의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세 사람의 겨울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국밥 간판 아래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얀 눈송이가 가게 유리창에 하나둘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곧 시련이 찾아올 테니까요.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을 시험하는 거센 폭풍이 말입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김정숙. 아이들을 버린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2달째 복순국밥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날마다 늘었고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연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소희는 친구들과 수화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수는 두 아이를 보며 자주 웃었어요.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세 사람은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연아는 설거지를 하고 소희는 내일 쓸 팔을 다듬었죠. 복수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두드리며 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를 냈어요. 복순이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화장은 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자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다가 연아를 발견했죠.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어요. 연아야, 거기 있었구나. 여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정숙, 연아의 이모였어요.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죠. 소희는 언니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김정숙은 구두 굽소리를 바닥에 딱딱 올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일어서서 누구냐고 묻자 김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자신을 애들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애들 데리러 왔다고 그동안 패 끼쳐서 죄송하다고요. 복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애들을 데려간다고요? 복순은 이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구두, 금목걸이. 아이들을 버린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요. 복순이 짧게 애들이 여기 있고 싶다고 말하자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이니까 애들은 자신이 돌봐야 한다며 애들을 데려갈 거라고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자라고 하며 다정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어요. 보상금 때문이죠? 어선 사고 보상금을 노리고 애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복순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난 조카들 걱정돼서 온 거예요. 김정숙의 얼굴이 확 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연아가 자신들은 여기 있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정숙이 차갑게 연아를 쳐다봤습니다. 연아, 너가 미성년자라는 거 알아?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어. 김정숙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하는 17,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고 보호자 없이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었죠. 복순이 앞으로 나서며 그럼 자신이 보호자가 되면 되겠다고 말하자 김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애들이랑 아무 관계도 없지 않냐고요. 가족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그렇게 안 봐요. 법으로 하죠, 할머니. 김정숙은 비웃으며 가방에서 법원 서류 뭉치를 꺼내서 테이블에 던졌어요. 보호자 지정 신청서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일주일 안에 애들 데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애들 감싸도 소용없다고 법은 자신 편이라고요. 복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였어요. 보호자 지정 신청,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청구. 전부 김정숙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제발. 연하가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모가 연하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며 국밥집 일이나 하면서 계속 살 거냐고 공부해야 한다고 김정숙은 다정한 척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온몸을 떨며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또 버려질까봐, 또 헤어질까봐 두려웠죠. 일주일 시간을 드리죠. 그때까지 애들 짐 다 싸놓으세요. 김정숙이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연하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소희도 언니를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수는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애들을 빼앗길 순 없어. 복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요지는 김정숙이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지요. 복수는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이를 악물고는 울고 있는 연하를 불렀어요. 도망 안 간다고 했지?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럼 싸워야지. 우리도 변호사를 구해서 제대로 법으로 싸우자.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돈이 없잖아요. 돈은 내가 마련하면 돼. 가게 팔면 되지 뭐. 연하가 안 된다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차리면 돼. 근데 너희는 다시 못 만나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고 세 사람은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국밥 애들 이모가 나타났다고, 법으로 애들 데려간다고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어떤 이는 복순 편을 들었고 어떤 이는 혈육이니까 이모가 데려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가게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연하는 웃지 않았고 소희는 자주 울었어요. 복수는 밤마다 법률 상담 전화를 돌렸지만 혈연 관계가 있는 이모가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복수는 법적 친족이 아니니 어렵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복수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연하와 소희도 보상금만 노리는 이모가 자신들을 버렸고 자신들은 복순 할머니와 살고 싶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어요. 하지만 법은 혈연을 우선했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복순국밥의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매 순간이 아팠지만 복수는 내색하지 않고 연하와 소희를 더 자주 안아줬어요. 연하는 복순의 허리를 주물러 드렸고 소희는 복순이 좋아하는 반찬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헤어질까봐, 잃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밤마다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법은 자신 편이 아니었고 돈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왜냐고요? 연하와 소희는 복순의 전부였으니까요. 1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였으며 아침에 눈 뜨는 힘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날이 오자 김정숙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변호사와 함께 있었죠. 김정숙이 차갑게 웃으며 짐 다 쌌냐고 하자 복수는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다며 두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김정숙이 곧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미 임시 보호자 지정은 끝났다고 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시 보호자 김정숙. 정말로 법원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를 본 순간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사람의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복순국밥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차가운 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요. 복순과 연하, 소희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법원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연하는 복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소희는 언니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죠. 세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복순이 고용한 변호사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친족이고 경제력도 있는 반면 복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지만 싸워야 했죠.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천장은 높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복순과 연하, 소희는 피고석에 앉았고 맞은편 원고석엔 새로 산 듯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김정숙이 앉았습니다. 보기엔 완벽한 보호자 같았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롭고 무표정한 50대 중반의 남자 판사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김정숙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정숙은 연하와 소희의 유일한 혈족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들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복순 측 변호사가 김정숙은 2달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고 보상금만 노리고 있으며 아이들은 복순과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판사가 왜 2달 동안 아이들을 찾지 않았냐고 김정숙에게 묻자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늘 걱정했고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왔다며 김정숙은 둘러댔죠. 판사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입니다. 법적 관계를 묻는 겁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법적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아무 말하지 않고 연하를 불러 증인석에 서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일어나서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게 마치 천리길 같았죠. 판사가 누구와 살고 싶냐고 묻자 연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요. 왜 이모가 아니라 할머니와 살고 싶지? 이모는 추운 겨울 새벽에 갈 곳도 없는 저희를 요양병원 앞에 버렸어요. 복순 할머니는 추위에 오갈 데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김정숙이 벌떡 일어나 모두 거짓말이라고, 자신은 복지 상담 받으라고 그곳에 데려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고 연하는 계속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보상금 이야기를 했던 것, 새벽에 모르는 곳에 데려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던 것, 더 뒤로 연락이 끊긴 것. 김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김정숙 측 변호사가 증거가 있냐며 단순히 아이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증거가 필요했죠.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판사가 이번엔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는 증인석에 서고 수아 통역사가 옆에 섰어요. 판사가 소희에게도 누구와 살고 싶냐고 같은 질문을 하자 소희가 손짓으로 말하고 통역사가 천천히 옮겼어요. 복순 할머니라고. 할머니는 추운 날 갈 곳 없던 자신들한테 밥을 줬다고. 따뜻한 국밥을요. 소희의 손짓이 빨라졌고 통역사의 목소리도 따라 빨라졌어요. 할머니는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했다고요. 이모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친 적도 없어요. 저는 할머니랑 언니랑 살고 싶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통역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지고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소희의 손짓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김정숙은 눈을 마주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복순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복순이 일어섰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지요. 판사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말도 모르고 그냥 평생 국밥이나 끓이며 살아온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뭔지 이것만은 알아요. 복순이 연하와 소희를 바라봤어요. 피로만 이어졌다고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픈 날 곁에 있어주고, 배고플 때 밥 먹여주고, 외로울 때 손 잡아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핏줄이 아니지만 누구보다 가족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 뜨는 이유고 밤에 잠드는 이유지요. 돈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사람한테 제 아이들을 맡길 순 없어요. 김정숙이 벌떡 일어나 증거 없는 모함이라고 소리치자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당신이 2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게 증거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가 다니던 학원을 운영하던 그 박 선생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김정숙이 보상금 통장을 이미 자기 명의로 만들었다고 그 증거를 가져왔다며 은행 거래 내역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선 사고 보상금 2천만 원이 연하와 소희 명의가 아니라 김정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고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가 이게 뭐냐고 묻자 김정숙 측 변호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보호자 명의로 관리하는 거라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당황하며 말했죠. 하지만 김정숙이 그 돈으로 이미 명품 가방과 옷을 샀고 그 영수증이 있다고 박 선생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보상금이 입금된 직후였어요. 아이들 키우려면 자신도 단정해야 한다고 모든 게 결국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김정숙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법정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판사가 김정숙에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온 거냐고 묻자 김정숙은 입술만 파르르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2달 동안 왜 아이들을 찾지 않았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었지만
김정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 여자가 찾아온 건 모두 돈 때문이라고, 보상금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보상금 나오자마자 나타난 게 증거라고 복순이 말하자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정숙의 통장 거래 내역, 백화점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복순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자 지정은 취소한다고, 아이들은 당분간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라고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연아와 소희도 울었어요. 김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죠. 복순이 박 선생에게 어떻게 저 증거를 찾았냐고 묻자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섰다고, 김정숙을 미행했고 은행 직원한테도 부탁했다고요. 복순국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증거를 찾아낸 거라고요. 복순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연아와 소희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오자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가 세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여보, 민수야, 우리 이긴 것 같아. 연아와 소희는 복순을 꼭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있는 복순국밥으로요. 일주일이 지나고 최종 판결일이 되었어요. 복순과 연아, 소희는 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번과 달리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김할아버지, 최 사장, 박 선생, 그리고 복순국밥 단골 손님들, 모두 복순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김정숙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당당하지도 않았죠.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일어서자 판사가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더니 사건 번호를 읽고 원고와 피고를 확인한 후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요지는 간단했어요. 김정숙의 보호자 지정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과 복순을 연아와 소희의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죠.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김정숙은 2달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고 보상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아이들의 의사를 무시했지만 강복수는 아이들을 받아들였고 먹이고 재웠으며 학교에 보냈습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혈연보다 아이들의 복리가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강복순을 연아와 소희의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와 함께 법정이 술렁였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아와 소희도 울었고 세 사람은 서로 울며 껴안았지만 김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보상금은 전액 연아와 소희 명의 계좌로 반환해야 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사가 김정숙에게 경고했습니다.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자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물었고 김정숙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김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연아와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뒷모습이었죠. 연하는 이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모도 외로운 사람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복순 씨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복순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연하와 소희도 따라 인사했어요. 복순 씨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박 선생에게 복순이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은 자신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복순국밥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은 거라고요. 복순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은 자신이 쏠 테니 복순국밥에서 잔치를 하자고 말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복순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복순국밥으로요. 할머니, 진짜 끝난 거죠? 응, 진짜 끝났어. 이제 우리 셋이서 평생 함께 살 수 있어. 소희가 정말이냐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냐고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 약속해.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서로를 느꼈죠. 따뜻함을, 안도감을, 사랑을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국 냄새가 났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았지만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복순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국을 끓여야지. 연하와 소희도 앞치마를 두르고 세 사람은 함께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육수를 끓이고 연하는 재료를 준비하고 소희는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놀림이 척척 맞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죠. 그렇게 세 사람은 한마음이 되어 국을 끓였고 오늘따라 국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어요. 저녁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최 사장, 박 선생, 그리고 단골 손님들로 가게는 금방 가득 찼고 복순은 국밥을 나르며 연신 웃었습니다. 연하는 물을 따르며 인사했고 소희는 설거지를 하며 행복해하며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가게였으니까요. 그날 밤 복순국밥은 늦게까지 불을 밝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퍼졌어요. 복순과 연하,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 행복감, 그리고 감사함이 세 사람을 감쌌죠. 폭풍은 지나가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복순국밥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복순국밥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지역 뉴스에 나왔으며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보상금을 노린 이모와 싸워 이긴 할머니와 아이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분노했으며 응원했습니다. 복순국밥은 유명해졌고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복순국밥에 국을 먹고 싶다고, 복순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연하와 소희를 응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순은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연하와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행복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김정숙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했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배상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유기죄, 재산 횡령죄로 김정숙을 기소했어요. 재판이 열렸고 김정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김정숙에겐 치명적이었어요. 직장에서 해고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돈만 쫓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였죠. 동네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인과응보라고 고소해했지만 복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가족을 지킨 것뿐이었으니까요. 복순국밥은 확장했습니다. 옆가게가 비었고 복수는 그 자리를 인수해서 가게가 2배로 넓어졌습니다. 테이블도 늘었고 주방도 커졌으며 직원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국 맛이었어요. 여전히 복순이 끓였고 소희가 도왔으며 연하가 서빙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맛이 깃든 국밥, 손님들은 그 맛을 사랑했습니다. 예전 그 맛이라고, 20년 전 그 맛이라고, 진짜 가족이 만드는 맛이라고들 했어요. 복순국밥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복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연하는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들도 도와주어서 학교 성적이 올랐습니다. 연하야, 대학에 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지. 요리사 돼서 할머니보다 더 맛있는 국 끓여봐. 복순이 웃으며 말하자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국보다 맛있는 국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꼭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복순은 연하를 꼭 안아주었고 복순의 따뜻한 품에서 연하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소희는 학교 요리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회였는데 소희가 만든 국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어요. 시상식에서 복수는 소희가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어요. 소희는 수화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할머니 덕분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맛이라고요. 내 실력이야. 할머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자 소희가 복순을 껴안았고 연하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시상식장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복순국밥은 이 동네의 자랑이 됐습니다. 시장이 방문했고 언론이 취재했으며 방송에도 나왔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게 가족이라고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복순국밥 이야기는 국밥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복수는 인쇄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에 모두 기부했어요. 우리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복순을 존경했지만 복순이 가장 좋아하는 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연하와 소희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 문을 여는 것,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밥을 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것, 그게 복순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다. 복순이 말하자 연아와 소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받아줘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고 소희가 손짓하자 복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영원히.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복순국밥 간판 위로 소복이 쌓였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고 국 끓는 냄새, 밥 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복순국밥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복순국밥은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하지만 복순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으며 연아와 소희와 함께 웃었습니다. 연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요리학과로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소희는 키도 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학교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복수는 허리가 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세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 복순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순도 남자를 쳐다보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민수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15년 만에 재회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복순 앞에 무릎을 꿇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하면 모시러 오려고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하기 어려워졌다고, 용기가 없었다고, 최근에 뉴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받고 복순국밥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고요. 복순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저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짧은 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어요. 복순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연아와 소희는 복순을 도왔죠. 잠시 후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이 맛, 어린 시절 매일 아침 먹던 그 국밥,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민수는 국을 먹으며 울었고 그 모습을 복수는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민수가 국을 다 먹자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복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돌아와줘서 고마워. 복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흐느끼며 울었고 복순도 거친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연아와 소희는 말없사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의 재회였어요.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피는 여전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민수에게 연아와 소희를 소개했습니다. 내 딸들이야. 민수가 두 아이를 쳐다봤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아와 소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난 민수야. 어머니 아들. 연아와 소희도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 일을 도왔어요. 복순은 민수를 보며 웃었고 민수도 복순을 보며 웃었죠. 그렇게 1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고 민수는 연하와 소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연하에게 대학 진학 조언을 해주고 소희에게 수화를 배우며 세 사람은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오시는 건 어때요? 어느 날 민수가 복순에게 묻자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애들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럼 제가 여기로 올게요.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곁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복순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민수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1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정말로 이사를 와서 복순국밥 2층에 방을 얻고 가게 일을 도왔어요. 복순국밥은 이제 네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됐습니다. 복순, 연화, 소혜, 그리고 민수. 혈연으로 이어진 모자와 마음으로 이어진 할머니와 손녀들. 네 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연하는 대학교 요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복수는 연하를 안으며 감격스럽게 울었습니다. 소희는 이번엔 전국 요리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고 복수는 시상식에서 소희가 상 받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죠. 민수는 복순국밥 체인점을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복순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국을 끓였고 민수가 밥을 지었으며 연하가 반찬을 준비했고 소희가 상을 차리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행복하다. 복순이 말하자 세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복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아끼는 게 가족이라고요. 네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복순국밥 간판 아래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국 끓는 냄새, 밥 냄새,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복순국밥은 전국에 10개 지점을 내었고 모두 성공했어요.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복순이 직접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로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복순은 이제 70대가 됐지만 여전히 국을 끓였어요. 연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요리사가 되어 바빴지만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소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소혜 또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민수는 복순국밥 대표가 되어 전국 지점을 관리하면서도 매일 저녁엔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네 사람의 가족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복순국밥의 이야기도 계속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용기를 줬으며 희망을 줬어요. 복순국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고 희망이 있는 곳이었으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구에게나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복순 할머니와 연화, 소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누군가 문을 열어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모두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위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창가였습니다.